오랫동안 쓰지 않은 난로가 온기를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난로 앞에 앉아 오렌지색 불꽃이 가만히 흔들리고 쌓인 장작이 차츰 형상을 바꿔나가는 광경을 질리지도 않고 바라보았다. 정사각형 반지하 방은 몹시 조용했다. 소리라 할 만한 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때때로 난로 안에서 무언가 탁탁 터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 말고는 오직 침묵뿐이다. 네 개의 말 없는 벽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윽고 난로 전체가 충분히 데워지자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 위에 올렸다. 잠시 후 주전자가 달그락거리며 하얀 김을 세차게 토해냈고 나는 그 물로 홍차를 우렸다. 같은 찻잎인데도 난로물을 끓여 우린 홍차는 한결 향긋하게 느껴진다. 나는 홍차를 마시면서 눈을 감고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를 생각했다. 해질녘 도서관으로 가면 난로는 언제나 붉게 타오르고 위에서 커다란 검은색 주전자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간소한 옷을 입은 소녀가 나에게 약초차를 내주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셨죠?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오늘까지 지난번에 이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소개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바로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문장이 되게 따뜻하고 재미있었다 라고 느끼는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의 특징이 그냥 읽고 있는데 몸이 나른해진다, 잠이 온다 하면서 저 이 책을 굉장히 밤에 많이 읽었거든요. 자기 전에 한 10시에서 11시쯤에 거실에 스탠드에 불을 켜놓고 봤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 공간적 배경이랑 저희 집의 어떤 거실의 분위기랑 좀 닮아있는 것 같아서 막 저도 모르게 잠이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이거를 꽤 오래 읽었던 것 같아요. 올리려고 준비를 한 게 굉장히 시간이 되게 나온 지가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초반 부분부터 이 책을 알았는데 두껍기도 하고 해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읽은 게. 제가 읽어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이 책의 2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책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서 2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주인공인 나가 원래 살던 도시에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도서관장을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는지 궁금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다른 해석들도 좀 보다 보니까 이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재밌었다고 느꼈어 라고 생각했던 근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 책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차분히 봤죠. 거기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와 3부는 조금 비현실적인 혹은 초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2부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현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2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도서관장으로 좀 업무에 적응하고 관련 내용들을 인수인계하는 내용이 한 100페이지 정도가 나온다. 총 700페이지에서.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다. 참
무라카미 하루키란 작가는 군대에서 삽질하는 얘기를 써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확 공감이 됐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를 써도 하루키가 쓰면 이게, 이게 재밌죠? 재밌을 것 같다 생각 저도 했기 때문에 아 맞아 이래서 그 이야기가 되게 괜찮았구나 하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정말 이동진 평론가님 말씀대로 무라카미 하루키란 작가는 정말 타고난 이야기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설이라는 게 사실 그 문체가 좋아서 그 책을 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이야기에 더 끌려서 보게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키님의 어떤 그 내면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이 책을 보며 들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과 죽음은 굉장히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죽음이 정말 나와는 관계없다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가깝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은유적인 장치들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걸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님도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이 책을 읽은 사람이 2,000명이라면 2,000개의 석이 나올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뭐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그만큼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하고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재미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궁금하게 만들고 뭐지 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 호기심을 일단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천천히라도 읽어보세요. 어쩌면요,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이면 하루키의 다른 작품들을 뭐가 있을까? 재미있는 책이 뭐가 있지? 하고 찾아다니실지도 몰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래,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 도서관에서 나의 나날은 그렇게 별탈 없이 흘러갔다. 매일 주어지는 실무는 소에다 씨를 중심으로 한 여성팀이 문제없이 처리했고 내가 관장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서적의 반입반출을 관리하고 나날의 금전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몇 가지 간단한 결제를 하는 정도다. 고야세 씨가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분명 제트마을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마을은 이 도서관 운영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관청과 연락을 주고받을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리고 그런 때 내가 관청 문교과와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하면 담당자의 반응은 냉담까지는 아니었지만 매번 상당히 시큰둥했다. 의견을 구해도 뭐든 그쪽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대응하는 식이었다. 이 도서관에 되도록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방침인가 싶을 정도였다. 이쪽에 딱히 악의를 가진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자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야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게도 꽤 고마운 상황이었다.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이어도 관료적인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아니, 작은 지역 공동체일수록 영역 다툼이 치열할 수도 있다.
그런 성가신 문제에 얽히지 않아도 되는 건 아무튼 환영할 일이었다. 고야스 씨는 직접 예고한 대로 며칠에 한 번꼴로 관장실을 찾았다. 나타나는 시간은 그때그때 달랐다. 아침 일찍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해질녘이 다 되어서 올 때도 있었다. 우리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고야스 씨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가 어디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지내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사생활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싶어 내 쪽에서도 굳이 묻지 않았다. 그가 온화한 말투로 꺼내는 화제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적인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고야스 씨는 관장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베레모를 벗고 주의 깊게 그 모양을 정돈해 책상 한 구석에 살짝 내려놓았다. 위치가 늘 자로 잰 듯 똑같았다. 방향도 같다. 다른 자리, 다른 방향으로 모자를 놓으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그 면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담은 입술, 의식은 침묵 속에서 엄숙하게 이뤄졌다. 끝나면 그는 상냥한 얼굴로 나에게 인사했다. 그는 늘 스커트를 입고 있었지만 허리 위쪽으로는 일반적인, 오히려 보수적이라 할 남성복을 걸치고 있었다. 단추를 목까지 잠근 흰색 셔츠와 반듯함 그 자체인 트위드 재킷, 무늬 없는 진녹색 베스트, 넥타이는 매지 않았지만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조금은 고풍스러워 보여도 더없이 청결한 옷차림이었다. 그렇게 지극히 중장년 남성다운 옷과 스커트의 조합은 아무리 봐도 조화롭다고 하기 힘들었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아마 마을 사람들도 오랫동안 그 모습에 익숙해져서 일일이 눈길을 주지 않는 듯했다. 제트 마을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별탈 없이 흘러갔다. 나는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 마음과 몸을 조금씩 길들여갔다. 늦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날로 깊어져 마을을 둘러싼 산들이 색색깔의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었다. 쉬는 날이면 혼자 산길을 산책하고 자연이 그리는 다채로운 미술을 만끽했다. 그러는 사이 이윽고 피하기 힘든 겨울의 예감이 주위에 감돌기 시작했다. 산간지방의 가을은 짧다. 곧 눈이 오겠군요. 고야스 씨는 돌아가기 전에 창문 앞에 서서 구름의 움직임을 세심히 관찰하며 말했다. 자그마한 양손을 허리 뒤에서 힘주어 맞잡고 있었다. 그런 냄새가 공중에 떠돌아요. 이 동네는 겨울이 빨리 옵니다. 당신도 슬슬 눈신을 장만하는 게 좋겠어요. 첫눈이 온 날 저녁, 도서관 일을 마치고 마을로 나가 눈길용 신발을 샀다. 아직은 조금 날리는 정도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도쿄에서 가져온 어설픈 도시풍 신발로는 눈길을 걷기 불안하다. 내리는 눈은 어쩔 수 없이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에서의 생활을 떠올리게 했다. 겨울이 되면 그 도시에도 자주 눈이 내렸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많은 단각수들이 죽어갔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나는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던가? 신발은 도시에서 받았고 그걸 신고 매일 겨울길을 걸었다. 그리 깊이 쌓이진 않았지만 노면이 딱딱하게 얼어붙어 발밑이 미끄러울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걸으며 특별히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 아마 눈길을 걷기에 적합한 신발을 받았을 텐데 그 색깔과 모양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매일같이 신고 다녔는데 어째서 기억이 없을까? 그 도시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 것들은 그 외에도 많았다. 어떤 건 지나칠 만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어떤 건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는다. 눈신도 잘 기억나지 않는 것 중 하나다. 그렇게 기억이 띄엄띄엄하단 사실이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억을 잃은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내가 기억하는 것의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일까? 어디까지가 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어디부터가 가짜일까? 그로부터 며칠 후 고야스 씨가 도서관에 나타났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무렵이다. 그날도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가랑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관장실에 가스 스토브가 하나 있지만 방 전체를 충분히 덮여줄 정도의 화력은 아니었다. 나는 울 소재의 윗옷을 걸치고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서 장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이 으슬으슬하게 춥다고 특별히 불만을 가진 적은 없었다. 아래층 열람실은 따스하게 난방이 들어왔으니 자리가 붐비지 않으면 잠깐 내려가 몸을 덮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굳이 말하자면 적당한 추위를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맛보았던 것이니까. 주위를 감싸는 냉랭한 공기는 그 도시에서의 생활을 다시금 내 마음에 되살려 주었다. 그날 고야스 씨는 문을 두드리고 관장실로 들어왔다. 우선 베레모를 벗어 여느 때처럼 모양을 잘 정돈해 책상 한 구석 정해진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상냥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한동안 머플러도 장갑도 벗지 않았다. 오직 베레모를 벗었을 뿐이다. 이 방은 여전히 으슬으슬하군요. 고야스 씨는 말했다. 이렇게 작은 스토브 하나론 어림도 없죠. 좀 더 큰 걸 들이셔야 하는데. 조금 추워야 몸과 마음이 긴장되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말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깊어지면 훨씬 더 추워질 테고 조금 추워야 어떻다 하는 그런 느긋한 소리는 못하실 겁니다. 도시에서 온 분이라 이 동네 추위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고야스 씨는 양쪽 장갑을 벗고 잘 접어서 윗옷 주머니에 넣고 스토브 앞에서 양손을 쓱쓱 맞비볐다. 그러고는 말했다. 관장 시절 제가 이 도서관에서 한겨울 추위를 어떻게 버텼을 것 같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로서는 짐작도 되지 않는다. 이 관장실은 저한테 너무 추웠답니다. 고야스 씨는 말했다. 저는 이 마을에서 나고 사람치고는 뭐랄까 추위를 좀 타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은 주로 다른 방에서
거기로 대피해 일하곤 했답니다. 다른 방요? 네, 여기보다 훨씬 따뜻한 다른 방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안에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 안에요. 고야세 씨는 오랫동안 애용한 티가 나는 타탄 체크 머플러를 목에서 풀고는 정성껏 개어 베레모 옆에 내려놓았다. 네, 그렇답니다. 말하자면 제 겨울철의 작은 운둔처 같은 것이었죠. 그 방을 보고 싶으세요? 그 운둔처가 이 방보다 따뜻하단 말씀이죠. 고야세 씨는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이것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분위기도 좋습니다. 관내 열쇠 세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관내 열쇠 다발을 꺼내 고야세 씨에게 보여주었다. 출근 첫날, 소에다 씨에게서 받은 것이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것을 들고 저를 따라오시죠. 고야세 씨는 시원시원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뒤처지지 않게 따라갔다. 사람이 별로 없는 열람실. 소에다 씨가 앉아있는 정면 카운터 앞. 작업실을 차례로 통과하고 안쪽 복도를 나아갔다.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도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왠지 불가사의한 광경이었다. 꼭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작업실 더 안쪽은 도서관으로 쓰지 않는 영역이다. 소에다 씨가 한 차례 안내해 준 적이 있다. 복도가 어둑한 데다 복잡하게 꺾이고 또 얽혀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거의 기억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고야세 씨는 헤매지도 않고 젠걸음으로 복도로 나아가 작은 문 앞에 섰다. 여기입니다. 고야세 씨가 말했다. 열쇠를. 나는 묵직한 열쇠 다발을 내밀었다. 갖가지 모양의 열쇠 12개가 달려있는데 자주 쓰는 몇 개 말고는 어느 열쇠가 어느 문에 들어가는 건지 짐작도 되지 않았다. 고야세 씨는 열쇠 다발을 받아들더니 순식간에 하나를 골라 구멍에 넣고 돌렸다. 딸깍 하고 생각보다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여긴 반지하입니다. 조금 어두우니 계단을 조심하세요. 문 안쪽은 확실히 어두웠다. 나무 계단이 발을 내려놓을 때마다 끽 하고 불어난 소리를 냈다. 고야세 씨는 앞장서서 한 계단 한 계단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6계단쯤 내려갔을 때 머리 위로 양손을 뻗어 위에 있는 손잡이 같은 것을 익숙하게 돌렸다. 핏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 매달린 전구에 노란 불빛이 들어왔다. 가로 세로 4미터쯤 되는 정사각형 방이었다. 바닥은 나무고 카펫은 깔려있지 않다. 계단과 마주보는 벽 위쪽에 가로로 긴 채광창이 나 있었다. 아마 지상의 지면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닦아주지 않았는지 유리가 회색으로 뿌예져 바깥의 경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햇빛도 흐릿하게 들어온다. 방범용 쇠창살이 바깥쪽에 박혀 있는데 썩 든든해 보이진 않았다. 방 안에는 작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와 짝이 맞지 않는 의자 2개가 놓여져 있었다. 전부 어디서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되는 대로 모은 느낌이다. 방에 놓인 가구는 그게 다였다.
장식이라 할 만한 건 전혀 없고 회반죽을 바른 벽은 연노랑으로 변색되었고 천장에 전구 하나가 매달려 있다. 전구에는 작은 유백색 빛이 달려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대체 원래는 무슨 목적으로 쓰인 방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정사각형 방에는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의미심장한 공기가 감도는 듯했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중요한 비밀을 누군가에게 남몰래 소리 죽여 털어놓았을 것 같은. 그리고 나는 보았다. 방 한쪽에 새까맣고 고풍스러운 장작난로가 누워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눈을 떠서 그것이 실제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틀림없다. 환영 같은 게 아니다.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의 도서관에 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혹은 똑같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난로였다. 검고 둥근 연통이 벽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말을 잃은 채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 그 난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고야세 씨가 의아하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이건 장작난로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전적인 장작난로입니다. 옛날부터 계속 여기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쓸모가 있답니다. 나는 제자리에 선 채 여전히 난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무렴요. 사용할 수 있다마다요. 고야세 씨는 눈을 반짝이며 단언했다. 실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불을 지펴서 잘 쏘았답니다. 장작은 부진의 다른 장소에 넉넉하게 쌓여 있습니다. 장작 걱정은 전혀 없죠. 근처에 사과 농가가 배업하게 되어 오래된 사과나무를 베어내면서 이심 좋게 내어주었다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제재업자가 장작으로 쓰기 좋은 크기로 잘라줬고요. 태우면 무척 좋은 사과향이 나죠. 네, 이게 또 실로 향긋하답니다. 어때요? 지금 한번 장작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볼까요? 나는 조금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춥지도 않고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답니다. 겨우내 으슬으슬한 2층 관장실은 정리하고 이곳으로 옮겨오시면 됩니다. 그 편이 일하는 능률도 오를 테죠. 소에다 씨도 그런 사정은 아마 잘 알고 이해할 겁니다. 원래는 어떤 용도로 쓰던 방입니까? 고야세 씨는 고개를 가볍게 기울이고 귀풀을 긁적였다. 글쎄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물은 예전에 양조장이었어요.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절반 넘게 개축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요컨대 이 언저리는 손대지 못하고 남겨졌죠. 이 방이 과거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유감스럽지만 먼 옛날 일이라 저도 알 수 없군요. 나는 다시 한번 그 작은 방을 한 차례 둘러보았다. 어쨌거나 이 방과 난로를 제가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야세 씨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여기도 엄연히 우리 도서관의 일부이고 이 방에서 뭘 하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네, 이 장작난로가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무튼 조용하고 따뜻해지니까요.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저 안쪽부터 훈훈해진답니다. 고야스 씨와 나는 그 정사각형 방을 나와 어둑한 복도를, 소에다 씨가 앉아있는 카운터 앞을, 사람이 뜸한 열람실을 통과해 2층 관장실로 들어갔다. 아까 방으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을 지나가도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그 정사각형 방과 검은색 구식 장작난로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12월에 접어들어 그 겨울 첫 한파가 닥쳤다. 눈발이 흩날렸다. 나는 시험삼아 관장실을 정사각형 반지하 방으로 옮겨보기로 했다. 소에다 씨에게 그렇게 전하자 몇 초 동안 말이 없었다. 짧지만 묘하게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작은 저울추처럼. 이윽고 그녀는 생각을 정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동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따로 없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방으로 옮긴다고 해서 특별히 불편할 건 없겠죠? 그녀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불편해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작난로도 써도 되고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녀는 미묘하게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다만 그 전에 연통 청소부터 해야 하니까 불을 피우는 건 이틀 좀 기다려주세요. 새가 연통 안에 둥지를 틀기라도 했다면 큰일이니까. 물론입니다. 나는 말했다. 연통은 지상으로 통하죠? 네, 지붕 위로요. 그래서 전문업자를 불러야 돼요. 이 건물에 장작난로를 사용하는 방이 또 있나요? 소에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관내에서 장작난로를 사용하는 건 그 반지하 방뿐입니다. 다른 데도 있긴 했다지만 개축하면서 전부 철거해 처분했다고 들었어요. 그 방의 난로만 고야스 씨의 요청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때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소에다 씨가 건물 내부를 안내했을 때는 그 방을 본 기억이 없었다. 만약 보았다면 틀림없이 기억에 남았을 것이다. 방은 기묘할 정도로 반듯한 정사각형이고 장작난로도 놓여 있었다. 내가 그 광경을 놓칠 리가 없다. 왜 소에다 씨는 나에게 그 방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저 깜빡하고 빠뜨린 걸지도 모른다. 그도 아니면 일일이 열쇠를 찾아 여는 게 귀찮아서 일부러 넘어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꼼꼼한 성격을 생각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았다. 한번 정해진 루틴은 아무리 수고스럽더라도 빠짐없이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나저나 그 방은 왜 잠겨 있었을까? 고야스 씨가 열쇠를 돌렸을 때 났던 소리의 크기로 보아 제법 튼튼한 자물쇠 같았다. 하지만 그 방에는 도둑 맞으면 안 될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다. 그런 방을 일일이 잠가둘 필요는 없었을 테다. 무슨 이유일까? 그 의문은 전부 가슴속에 담아두고 소에다 씨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았다. 왠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기분이 들어서다.
연통 청소가 완료되기를 이틀간 기다렸다가 나는 그 정사각형 반지하 방을 쓰기 시작했다. 소혜다 씨가 그 사실을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별말 없이 의뢰 있는 일처럼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고야스 씨도 해마다 그래왔던 것이다. 이사는 간단했다. 서류 캐비넷과 탁상 스탠드를 새 방으로 옮겼을 뿐이다. 이어서 주전자와 찻잔 세트를 옮겼다. 그 방에 전화선 콘센트가 없어서 전화기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큰 지장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그 방으로 집무실을 옮긴 후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장작을 날라오는 것이었다. 장작은 정원 창고에 쌓여 있었다. 창고에 있던 대바구니에 장작을 담아 반지하 방으로 옮겼다. 그리고 난로에 몇 개를 던져놓고 뭉친 신문지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다. 급기고 손잡이를 돌려 공기가 들어오는 양을 조절했다. 장작은 잘 말랐는지 쉽게 불이 붙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난로가 온기를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난로 앞에 앉아 오렌지색 불꽃이 가만히 흔들리고 쌓인 장작이 차츰 형상을 바꿔나가는 광경을 질리지도 않고 바라보았다. 정사각형 반지하 방은 몹시 조용했다. 소리라 할 만한 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때때로 난로 안에서 무언가 탁탁 터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 말고는 오직 침묵뿐이다. 네 개의 말 없는 벽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윽고 난로 전체가 충분히 데워지자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 위에 올렸다. 잠시 후 주전자가 달그락거리며 하얀 김을 세차게 토해냈고 나는 그 물로 홍차를 우렸다. 같은 찻잎인데도 난로물을 끓여 우린 홍차는 한결 향긋하게 느껴진다. 나는 홍차를 마시면서 눈을 감고 높은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를 생각했다. 해질녘 도서관으로 가면 난로는 언제나 붉게 타오르고 위에서 커다란 검은색 주전자가 김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간소한 옷을 입은 소녀가 나에게 약초차를 내주었다. 그녀가 끓이는 약초차는 분명 쓴맛이 났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쓴맛과는 달랐다. 내가 아는 어휘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쓴맛이다. 아마 그 높은 벽의 안쪽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혹은 인식할 수 있는 쓴맛일 것이다. 나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풍미를 그리워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 쓴맛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그래도 침묵 속에서 붉게 타오르는 난로와 해질녘을 생각나게 하는 어둑한 방과 이따금 달가락 소리를 내는 오래된 주전자가 어느 때보다 그 도시를 가깝게 불러들였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잃어버린 도시의 환상 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런 환상에 잠겨 난로불 앞에서 무의하게 하루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홍차를 다 마시자 심호흡하며 기분을 다잡고 그날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달 도서관에서 구매해야 할 신간 서적을 주어진 예산 안에서 골라야 한다. 일단 결정권은 내게 있지만 물론 도서관의 장서를 내 개인의 취향만으로 정하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베스트셀러, 세간의 화제인 책, 이용자가 희망도서로 신청한 책, 이 지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법한 책,
공공도서관으로서 갖춰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책. 그리고 더불어 이 마을 사람들이 읽어주기를 내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책. 그 중에서 신중하게 골라내 구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소에다 씨에게 보여주고 그녀의 의견을 더해 최종 목록을 완성한다. 소에다 씨가 그에 따라 직접 책을 구매한다. 나의 그날 업무는 주로 그런 일이었다. 정사각형 반지하 방에서 이따금 붉게 타오르는 장작난로를 바라보며 한 손에 연필을 쥐고 구매 목록을 작성해 나갔다. 방이 충분히 따뜻해지자 입고 있던 윗옷을 벗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고서 일을 계속했다. 그 작업을 하는 사이 방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곳은 나 혼자만의 세계였다.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에 장작을 보충하고 불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급기구를 조정하고 근처 수도꼭지에 가서 주전자에 물을 받아왔다. 그리고 되도록 그 도시와 그 도서관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순식간에 깊은 환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만다. 퍼뜩 정신이 들면 책상 위에 팔꿈치를 짚고서 턱을 괴고 눈을 감은 채 사고의 미로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다.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왜 나는 저쪽에 없는 것일까? 그렇게. 이것은 뭐니 해도 나의 직장이다 라고 나를 타이른다. 이곳에서 나는 도서관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내팽개치고 개인적인 환상의 세계에 몰입해 있을 순 없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어느새 높은 벽에 둘러싸인 도시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 있었다. 탄각수들이 발굽 소리를 내며 도로를 걷고 하얀 먼지가 앉은 오래된 꿈이 선반에 쌓여 있고 냇버들의 가느다란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바늘 없는 시계탑이 광장을 내려다보는 세계로. 물론 이동하는 건 나의 마음뿐이다. 혹은 의식뿐이다. 실제 나의 육체는 늘 이쪽 세계에 남아있다. 아마도. 점심시간 전에 그 따뜻한 방을 나와 카운터에 소에다 씨에게 가서 몇 가지 업무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새로운 집무실의 분위기가 어떤지, 난로는 충분히 따뜻한지 그런 거는 일절 묻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업무상 정보를 능숙하게 교환하고 몇 가지 안건을 결정해 주었을 뿐이다. 정숙이 요구되는 도서관 관내이니 기본적으로 잡담은 전혀 오래가지 않는다. 그야 원래부터 그랬다지만 그날 소에다 씨에게선 내 집무실 이전을 화제로 삼는 걸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기척이 느껴졌다. 평소와 다른 희미한 긴장감이 배어있는 목소리였다. 이유가 뭔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를 일이다. 고야스 씨가 나의 새로운 방을 찾아온 건 방을 옮기고 사흘째 날 오후 2시 전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무릎 밑까지 오는 울 소재 랩 스커트다. 색은 짙은 와인 레드. 그 밑에 검은색 타이즈. 목에는 연회색 스카프를 둘렀다. 거기에 당연히 남색 베레모, 그리고 두툼한 트위드 재킷까지. 그는 무척 경쾌하게 그런 옷차림을 소화하고 있었다. 코트는 입지 않았다. 아마도 현관에 벗어두고 왔을 것이다.
고야세 씨는 항상 그러듯 상냥한 미소를 띠며 내게 짧게 인사하고 곧바로 난로 앞으로 가 베레모도 벗지 않고 잠시 그대로 양손을 덮였다.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고는 내 쪽을 돌아보고 말했다. 어떻습니까? 이 방에서 지내보시니. 아, 기분 좋게 따뜻하고 조용히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군요. 고야세 씨는 내가 뭘 했습니까? 하듯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난로불은 참 좋은 것이죠.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저 안쪽부터 덮여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나는 동의했다. 사과나무 향이 아주 근사하죠? 네, 희한하게도 향긋하죠.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장작에 불을 붙이면 이윽고 방 안에 어렴풋한 사과향이 감돈다. 그러나 그건 기분 좋은 동시에 내게는 다소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향기가 나를 알게 모르게 깊은 몽상의 세계로 이끄는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을 어떤 틀을 벗어난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기척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 도시의 문 바깥에 사과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지. 나는 생각했다. 문지기가 사과를 따서 도시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허락된 자는 문지기뿐이었으므로. 그리고 도서관의 소녀는 그 사과로 과자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아직도 그 맛을 떠올릴 수 있었다. 적당히 달고 찌르듯이 새콤한 깊은 자연의 맛이 서서히 몸에 스며들었다. 고야세 씨는 말했다. 여러 종류를 써봤지만 사과나무의 고목이 제일입니다. 불이 잘 붙고 연기도 향긋하고요. 이만한 장작을 구한 건 행운이라고 해야겠죠. 그렇겠어요. 나는 동의했다. 고야세 씨는 난로 앞에서 한동안 몸을 덮이고 내 책상 앞으로 와서 의자에 앉았다. 바닥을 걷는 그의 발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잘 보니 흰색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다. 곧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미창 얇은 테니스화를 신다니 좀 희한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라이닝을 댄 두툼한 겨울 신발로 갈아 신었는데 그러나 고야스 씨의 행동에 일반적인 상식을 적용하는 건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 뒤 고야스 씨와 나는 도서관 업무에 대해 몇 가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야스 씨의 설명은 늘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또한 요령이 있었다. 그는 몇 가지 신기한 성향을 가진 노인이었지만 도서관 일에 관해서면 언제나 타당하고 실용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게 실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마저 달라졌다. 한 쌍의 보석이 박히기라도 한 듯 두 눈 안쪽이 작게 반짝 빛난다. 그가 이 도서관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명백했다. 고야세 씨는 윗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목에 두른 스카프를 풀고 베레모를 벗어 언제나처럼 조심스럽게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긴장을 푼 고양이처럼 책상 위에 양손을 살짝 올렸다. 이 작은 정사각형 반지하 방에서 이렇게 고야스 씨와 단둘이 있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에 바늘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처음에는 내 눈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림자가 져서 바늘이 보이지 않은 거라고. 그런데 아니었다. 티내지 않으며 눈을 비비고서 다시 보았지만 그가 왼손에 차고 있는 손목시계의 문자반에는 바늘이 없었다. 씨를 가리키는 짧은 바늘도, 분을 가리키는 긴 바늘도, 초를 가리키는 가는 바늘도, 그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바늘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숫자를 새겨놓은 문자반이 있을 뿐이다. 하마터면 고야스 씨에게 물어볼 뻔했다. 왜 당신 손목시계에는 바늘이 없는 겁니까? 라고. 그러면 고야스 씨는 그 이유나 사정을 선선히 설명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그렇게 물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언가가 나에게 그러지 않는 편이 좋다고 알리고 있었다. 나는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더 넌지시 그 왼손목에 눈길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고는 혹시 몰라 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시간에 총체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불현듯 걱정스러워서. 하지만 내 왼손목 위의 시계 문자반에는 여느 때처럼 모든 바늘이 달려있고 그것들이 나타내는 시각은 오후 2시 36분 45초였다. 이내 46초가 되고 47초가 되었다. 시간은 이 세계에 아직 무사히 존재했고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적어도 시계만 봐서는 그 시계탑과 똑같다. 나는 생각했다.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에 강가의 광장에 서 있던 시계탑과 똑같다. 문자반은 있지만 바늘은 없다. 시공이 미세하게 일그러지며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와 무언가가 뒤섞인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경계의 일부가 무너지고 혹은 모호해지고 현실이 여기저기에서 뒤섞이기 시작한다. 그 혼란이 나 자신 내부에 있는 무언가가 초래한 것인지 아니면 고야스 씨가 초래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 혼돈 속에서도 어떻게든 침착함을 되찾고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해야 할 말을 잃었고 대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고야스 씨는 책상 맞은편에서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딱히 표정이라 할 만한 것이 떠올라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얀 공책처럼 우리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고야세 씨가 무언가를 떠올린 것 같았다. 아니면 갑자기 기억해냈는지도 모른다. 눈동자가 확 밝아지고 길게 뻗은 눈썹이 딱 한 번 꿈틀거렸다. 그리고 입이 살짝 벌어졌다. 이제부터 할 발언의 예행 연습을 하는 것처럼 작은 입술이 움직여 몇 마디 소리 없는 말을 했다. 어렴풋이 그러나 뚜렷한 의사를 지니고. 그렇다. 그는 나에게, 나를 향해 무언가 알리려 했다. 아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나는 책상 맞은편에서 그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난로 안에서 장작이 허물어지며 와르르 소리를 냈다. 동시에 그에 호응하듯 난로 위 검은색 주전자가 하얀 김을 세차게 피워 올렸다. 고야스 씨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그쪽을 보고 날카로운 눈길로 불꽃의 상태를 살펴 이변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다시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하려던 말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눈동자에 여느 때처럼 느긋한 기색이 돌아왔다. 해야 하는 말은 이제 없었다. 원래는 있었지만 붉은 난롯불이 남김없이 빨아들인 것 같다. 이윽고 고야스 씨는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허리에 손을 얹고 등을 똑바로 폈다. 굳은 관절을 하나하나 푸는 것처럼. 그러고는 책상 위에 놓아둔 남색 베레모를 집어들고 정석껏 모양을 잡아 머리에 썼다. 목엔 스카프를 둘렀다. 이만 실례하도록 하죠.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언제까지고 여기서 꿈을 대며 방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좌우간 난로불을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한참을 눌러앉고 맙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계셔도 됩니다. 여러모로 아직 배울 것이 많고요. 나는 말했다. 그러나 고야스 씨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소리 없이 계단을 올라 내게 가볍게 인사하고는 모습을 감추었다. 시계바늘이 없는 오래된 손목시계를 차고 늘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한 노인. 그 수수께끼 같은 존재는 무슨 의미일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아마 나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견디기 힘든 졸음이 쏟아져 의자에 앉은 채로 깊은 잠에 빠졌다. 딱딱하고 작은 의자라 자세가 편하진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짧고 농밀한 잠이었다. 그 농밀함에는 꿈 한 조각 끼어들 틈이 없었다. 잠 속에서 주전자가 다시 슉슉거리며 김을 피워올리는 소리를 들었다. 혹은 들은 것 같았다. 잠시 후 방을 나와 열람실로 가서 카운터에 있는 소에다 씨와 잠깐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야세 씨는 벌써 가셨느냐고 물었다. 고야세 씨? 그녀는 희미하게 눈썹을 찌푸리고 말했다. 30분 전까지 반지하방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신 건 2시가 안 돼서고요. 글쎄요. 저는 못 봤습니다. 라고 그녀는 묘하게 삐걱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볼펜을 들고 하던 일로 돌아갔다. 희한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소에다 씨는 자기 자리인 카운터를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거니와 주의력이 날카롭기에 사람들이 들고 나는 걸 놓칠 리 없다.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그 딱딱한 말투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확고히 표명하고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고야스 씨에 대한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정사각형 반지하 집무실로 돌아온 나는 막연한 위화감을 떨치지 못하고 난로불 앞에서 일을 계속했다. 고야스 씨는 대체 내게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왜 하필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장작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졌을까? 꼭 그 발언을 가로막으려는 것처럼, 발언자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봤지만 내 모든 사고와 추론은 번번이 두꺼운 벽에 가로막혀 그 너머로 나아가지 못했다.